구강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손을 대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일종의 토마스 쿤이 말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서양 중세사 전공하시는 정확히는 프랑스 중세입니다. 서울대 박용진 선생님 모시고 북토크를 진행할까 합니다. 오늘 다룰 책은 박용진 선생님께서 번역하신 마르크 블로크가 저술한 기적을 행하는 왕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박용진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오히려 감사합니다. 박용진 선생님처럼 번역자 또는 저자를 모시고 이렇게 함께 북토크를 진행한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이 남이 들려주는 서양 중세사가 아니라 밖과 남이 들려주는 서양 중세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코너를 마련한 이유는 우리가 항상 일반 대중들 입장에서는 고전이라고 그러죠. 고전을 너무 중시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고전이 의미가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특정 고전을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읽어보면 왜 고전일까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 어떤 고전에 비해서 20세기를 대표하는 프랑스, 제가 생각했을 땐 20세기 역사의 특히 서양 중세의 고전이다 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역자이신 박용진 선생님께서 오늘 좀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세가 챗 GPT, AI 이렇죠.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첫 번째 챗 GPT가 뽑아준 질문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에는 아마 힐링 킹스로 돼 있나요? 아니, 킹스 터치로 돼 있어요. 그래서 킹스 그게 터치. 주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주요 주제가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행하는 왕을 번역한 박용진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르크 블로크가 쓴 박사 논문이에요. 원래 1924년 맨 처음에 이걸 박사 논문으로 썼다가 그 당시에도 이런 걸 왜 하지라고 하는 반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주제들을 하지 않고 이제 흔히 그 마르크 블로크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무슨 봉건 사회라든가 사회경제사 쪽으로 돌아섰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1945년에 총살 당했습니다. 그 레지스탕스 운동을 하다가. 그런 바람에 아마 조금만 아마 브로델만큼 살았으면 맞아. 더 그뿐만 아니라 인류학적 역사학 이렇게 네. 나중에 안 할 훨씬 뒤에 나오는 사람들한테도 뭐랄까 존경을 받고 더 많은 작품을 썼을 텐데 안타깝게 생각하죠. 자, 그러면 이제 책으로 들어가서 책으로 들어가기 전에 명저죠. 말하자면 이게 고전이라고 되게 고전들을 많이 하는데 누가 우스갯소리로 고전은 내용은 알고 있지만 읽지 않는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아마 이 기적을 행하는 왕은 아마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복잡한 거기서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언제 이걸 봤나 싶을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많은 뭐랄까 연구 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의외로 그런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크 블로크가 연구했던 아주 많은 양의 뭐랄까 내용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그런 게 드러나 이게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더군다나 우리나라에서는 서평에 대한 서평 되게 이렇게 써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이 책은 기적을 행하는 왕이라고 되어 있고 그래서 영어로 번역되는 걸 보면 킹스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킹스 터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손대기라고 하는 작업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기적은 영어판에서 나왔듯이 손대기인데 말 그대로 왕이
손대서 손대기를 해서 환자를 기적을, 치료한다라고 하는 기적을 것이고. 행한다. 뭐 그런 점에서는 뭐 그 우리 번역어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기적을 행하는 왕이 왕. 가장 네. 정확한 번역인 것 같아요. 제가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저 이전에도 쭉 그렇게 해왔는데 네. 근데 이게 부재 저도 잊어먹었지만 이게 부재가 있는데 영국과 프랑스에서 정치 권력의 초자연적 성격이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미신적이고 기적이고 그렇거든요. 그게 중심 주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왕이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다. 근데 손을 대서 치료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면 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이 그거 왜 했을까라고 하면 간단히 대답이 나옵니다. 그건 자신한테 도움이 됐으니까 했지 뭐 이런 거예요. 이 정도면 아마 가장 큰 주제, 일반적인 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대략적으로 중세 프랑스와 영국 왕들이 이 손대기를 통해서 말씀 안 해주시면 그 병은 연주창이라고 되는데요. 그게 이제 병 이름 자체도 좀 복잡한데 그게 결핵성 임파선염. 그러니까 임파선을 따라서 이렇게 목을 따라서 이렇게 임파절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결핵성 임파선염. 그게 이제 결핵성이라는 게 중요하죠. 결핵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저항력이 떨어지면 생기고 다시 나고 나중에 다시 저장 없어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 먹으면 나아지는 왕이 기적을 행하기 좋은 그런 겁니다. 그런 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왕 쪽에서 보는 치료라는 게 있죠. 손대기라는 게 있죠. 반대로 사람들은 그렇다면 왜 그걸 믿었나? 우리는 전혀 믿지 않잖아요. 그런 걸.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은 그걸 믿었나? 도대체 무슨 이유로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믿게 되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위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 행위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기적을 믿으려고 하는 말하자면 아래로부터의 어떤 믿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책이 말하자면 인류학적 역사학의 시초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말하자면 기적을 행하는 쪽, 그 다음에 기적을 받아들이는 쪽. 그걸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왕이 그걸 손을 대서 여기 뒷부분이에요. 여기 연주창 아까 그랬잖아요. 네. 이게 염주 있잖아요. 네. 염주처럼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부분이 이렇게 점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구슬처럼 생긴다고 해서 연주창인데 거기를 만져요. 왕이. 도대체 어떻게 그걸 증명하지? 몇 명이나 도대체 얼마나 효과가 있었고 그걸 난감하죠. 도대체 어떻게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믿었는가? 이걸 뭘로 증명할까 생각했는데 아주 놀라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게 치료할 때마다 사실 치료 방법인데요. 치료를 하면 손이 더러워졌다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든 그 상처 부위를 만졌으니까. 그러니까 손을 씻어요. 살짝. 근데 이 물이 성수인 거죠. 말하자면. 이미 죽성을 하는 데다가 씻고 그러면 십자가를 딱 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요.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이 이제 좀 뭐랄까 보상금, 뭐 상여금 이런 거죠. 예. 상여금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수고했다. 앞으로 잘 먹고 병이 낫도록 해라.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쪽에 병을 낫게 하는 게 있는데 돈을 줍니다. 돈을 줘요. 그러니까 그게 회계 장부에 기록이 되죠. 그래서 왕의 회계 장부에 그 보시 항목을 보면 연주창 치료로 해서 나간 돈하고 뭐 어디 교회에 기부한 돈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럼 뭐 그만큼 이제 몇 명 치료하고 얼마를 줬는지 이제 기록이 그게 왕마다 해마다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용했어요.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보조적인 걸로는 이제 나중에 그게 그러니까 왕 쪽에서는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조적인 것은 되게 이제 민속 자료,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이야기 이런 것들, 민담 이런 것들을 주로 사용했어요. 그다음에 나중에는 의학 서적, 그다음에 도상학도 실제로 이제 치료하는 장면 이런 게 있으니까
저도 그 책을 보면서 워낙 프랑스 왕의 이 네. 신통한 능력이 알려져서 베네치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알프스를 넘어서 프랑스 파리까지 가서 치료받았던 기록들도 좀 단편적이지만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아마 좀 브로커가 사용한 게 아닌가. 네, 실제로 그런 언급을 하고 네,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스페인, 이탈리아 이런 데서 단체로 캐러반을 조직해서 파리까지 온다. 그 다음에 왕이 프랑스 남쪽을 방문한다. 그러면 그때 가서 치료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세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이 왜 그걸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은 왜 또 그걸 어떻게 해서 그걸 믿었는가, 그런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왕은,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건 언제냐면 프랑스 같으면 프랑스의 카페 왕조가 시작된 바로 직후에 시작됩니다. 그래서 왕권이 매우 약할 때죠. 카페 왕조면 987년에 10세기 후반이라고. 10세기 네. 후반 로베르 네. 다음에 뭐 그 정도의 경건왕 경건왕 때 시작됐어요. 근데 이미 프랑스 왕은 신성함을 가지고 있죠.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든지 왕권을 강화시켜야 되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적, 병치료였습니다. 그게 사람들 사이에 이미 널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그러니까 그 연주창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고, 사실은 누구나 기복 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비롯해서 마르크 블로크가 맨 처음에 이 책의 첫 부분에서 뭘 인용을 하느냐면 남태평양의 통가섬을 인용합니다. 네. 프레이저가 썼던 그러니까 인류학 자료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병 치료를 원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족장이 번개를 맞은 사람 맞으면 번개 근처에 있거나 그랬을 때 그런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남태평양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기독교적인. 네, 기독교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것으로 옮겼을 때는 왕도 능력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그게 왕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일반인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어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서 블로크가 예를 들고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는 뭐냐면 7번째 아들입니다. 7번째 아들이 그렇죠. 치료를 할 수 있다. 어떤 병이었더라? 네, 애를 많이 낳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번째 아들이 치료할 수 있다. 네. 그런데 7번째 아들이라고 해서 다 치료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있는 건 아니고, 특별한 몸 안에 안 보이는 곳에 허벅지인가 그쪽에 특별한 표시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백합문장입니다. 백합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왕의 백합문장이 들어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위에서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염원, 그 다음에 왕이 권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생각, 이게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맞아서 왕이 그런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네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사회적 통합 또는 왕권 강화에 어떻게 개했나요? 방금 좀 설명해 주셨는데 조금 보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왕권 강화하죠. 일단은 왕권을 강화하는 건데, 사실 이 시기면 유럽 정치사 기준으로 사실 왕권이 굉장히 약했던 중세 봉건 시대지 않습니까? 이제 블로크가 이 책에서 다루는 시기가 왕권이 아주 약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왕권이 점차 강화됐고, 나중에 이제 1800년, 그러니까 왕정이 완전히 폐지될 때까지 완전히 다 다룹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누구나가 다. 근데 그걸
어떤 관점에서 설명을 하느냐면 붕세가 이제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봉건제와 기독교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특히 이 기독교와의 관련성 속에서 이걸 보는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까 말했죠. 축성을 통해서 이미 왕은 신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 그 신성한 능력은 원래 사제한테 있어야 되는 능력인데 왕도 그 능력 도유를 통해서 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사제가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사제 왕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이제 이야기가 약간 다른 데로 새지만 요한을 사제왕 요한의 나라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그게 낙원 바로 근처에 있게 되는 것도 요한이 왜 사제 왕인가? 사제면 사제고 사제가 가서 뭐 공동체를 썼으면 그게 사제일 뿐이지 왜 왕인가?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면 반대로 사제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 사제 쪽에서는 왕은 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축성을 받았다고 해도 너는 세속인이기 때문에 사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사제 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면 왕이 종교 조직도 거느릴 수 있게 됩니다. 행정 조직과 정치 조직 같이 말하자면 동로마 제국은 그 당시 비잔티움 제국은 황제가 그걸 둘 다 가지고 있죠. 그런데 서쪽에 있는 사람은 이 프랑크 왕국의 왕은 나는 그게 없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내가 종교까지 장악을 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사제 쪽에서는 이제 그걸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자면 성속 갈등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레고리우스의 개혁, 그레고리우스 7세인가요? 그 사람이 이제 개혁을 할 때 뭘 주장하느냐면 세속 권력과 성속의 분리를 주장하죠. 그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은 분리를 하려고 하고 왕은 끊임없이 그걸 가져오려고 하고 그런 관계 속에서 처음에는 약하죠. 로베르 왕이나 그런 사람들이 다 필립 1세나 이런 사람들 다 파문당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사제로서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왕권 강화라고 하는 게 두 방향으로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백성들에 대해서 왕이 치료를 해줄 수 있는 능력 이거 하고 반대로 나의 권력을 이렇게 억압 침해하는 쪽이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도 내가 우위권을 점하려고 하는 생각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게 1000년경부터 1800년 왕정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야기가 되죠. 믿음이 쇠퇴하는 것은 당연히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그게 이제 그런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차 회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재밌는 설명을 합니다. 르네상스기 정도, 여튼 그 정도가 최정점이에요. 사실 절대왕정기 직전이 최정점인데, 그때는 이미 일부에서는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죠. 그래서 왕의 기적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합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해요. 끝까지. 합리적인 설명을. 심지어는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왕이 손을 대서 낳은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무리 계몽사상가이든 합리성을 믿는 사람이든 그 낳은 걸 어떻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왕권 강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속임수야. 어떤 일종의 이런 여러 왕이 미리 약을 살짝 했다가 한다든가 이런 식의 속임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블로크 얘기는 뭐냐면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기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믿음의 영역인데 그걸 합리성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면 되겠느냐. 이미 그건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말하자면 신앙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있는데 그 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걸 저항하는 거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여서.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사회가
아주 천천히 변화한다는 것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는 이제 다소 좀 이렇게 뭐랄까 확대 해석하면 일종의 토마스 쿤이 말한 그런 패러다임의 변화가 네.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 왕권의 신앙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끝까지 그걸 믿다가 어떤 순간이 되면 아주 그냥 싹 돌아서 소수 일부만 알고 있던 게 갑자기 그게 맞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도 싹 돌아선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1800년에 들어서서 돌아섭니다. 그리고 1815년 왕정 복고가 됐을 때 샤를르 10세한테 막 하라고 해요. 사람들이 이걸 해야 왕이 된다, 왕이 된다고 하니까 샤를르 10세가 마지못해서 하는데 실제로 마지못해서 했나요? 그때 당시 왕당파들 뭐 네. 프랑스 언론에서는 막 해야 된다고 막 해야 되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 네, 많은 사람이 참여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샤를르 10세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았던 걸로 나옵니다. 근데 그걸 또 저기는 블로크가 내세우고 있는 변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왕이 병을 치료하리니, 왕이 너의 네. 병을 낫게 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세 시대는 그게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왕이 너의 병을 낫게 한다. 치료한다. 네. 네. 근데 1800년에 그러니까 절대 왕정 말기부터 이미 그런 게 나오는데, 왕이 딱 만지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접속법을 사용합니다. 하게 될 거야. 네. 뭐 접속법은 프랑스 말에서 헌법에 뭐 희망, 네. 희망, 조금 일어나지 않은 일. 확실한 현재형이 아니라 좀,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한 1000년 정도를 다루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하자면 사실 이성의 시대가 사람들 사이에 서서히 침투되어가는 과정들을 보여줍니다. 그런 자료들을 다 보여줘요. 내용 자체는, 책 내용 자체는. 결론은 합리성의 승리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합리성의 승리는 어떻게 보면 1800년이 돼야 정치적인 면에서도 사실은 합리성이 승리하는 것이고,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여기 맨 앞에 책 페이지 보면 나폴레옹이 등장하지 네, 않습니까? 나폴레옹도 나폴레옹이 스스로 대관식을 하잖아요. 도유식 없이. 나폴레옹도 이거 치료를 행위를 하죠. 여기 야파에 가서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했다는 거예요. 하러 갔다. 그러나 만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전염될까 봐서 사람들이. 나폴레옹도 했는데, 나폴레옹이 그런 것도 잘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면 그걸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원한다는 거죠. 그걸 여전히. 그런데 나폴레옹 반대로 자기가 될 때는, 황제가 될 때는 도유식이나 그런 거 없이 본인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때가 끝나는 때인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사람 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변하나 그런 것들을 보여주죠. 제가 보기에는 이 책은 이제 정치적으로 보면 왕권의 강화이지만, 블로크가 보여주는 것은 신앙의 시대로부터 이성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을 아주 긴 시대에 걸쳐서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프랑스 시대를 계몽의 시대라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뭐 짧지 않은 시간 5 질문을 통해서 블로크의 어떤 기적을 행하는 왕, 오늘 그 역자이신 박용진 선생님 모시고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이 짧은 시간 안에 이거 다 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뭐 너무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 대중들에게 조금 어려운 20세기 고전 이야기를, 핵심 내용을 좀 들려줄 수 있다는데 저희가 작은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는 저하고 채널을 이제 같이 운영 공동 호스트가 돼 주시길 기대하면서 오늘 북토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어렵게 한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